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통해서 거액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수입 약속을 얻어내는 과감한 실리 외교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우에도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대신에 미국의 위협이 되는 무기만 규제한 뒤 경제적 거래를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호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공식 방문지로 중동을 선택했던 트럼프 대통령,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네요. 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현실을 깨우치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으로 보여집니다. 집권 2기 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관련 투자 포럼에서 얘기했듯이 이란과 관련해서 나는 영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발언에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 중동 3개국 트럼프 대통령 순방에서 지난해 말 붕괴했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시절의 친러시아 그리고 친이란 노선을 펴면서 미국의 골칫거리로 자리를 해왔던 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제재 중단을 한다. 이런 파격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면서 아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해서 $10,000,000 현상금까지 내걸었던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동하기도 했죠. 알샤라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 연계 조직 알-누스라 전선을 이끌었던 이슬람 성전주의자 지하디스트 출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도자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1기 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번이나 만났던 파격 외교 양태가 트럼프 집권 2기에서도 변함없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백악관 안보 담당 그리고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 아사드 정권 시절에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았던 시리아의 과거를 감안할 때 이 정부의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함부로 시리아 현 정권과 무엇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맹방인 이스라엘이 미국의 시리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과거 대통령들의 외교 공식에 매달리지 않고 상대방의 과거보다는 상대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트럼프의 과감하고도 또 경제적인 실리 챙기기 외교가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은 알샤라 대통령이 자국의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된 광물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번 시리아 제재 해제에도 트럼프 스타일의 거래의 법칙이 작용됐다. 이렇게 영국 언론에서 추정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적성국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이제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와 관계 정상화 행보를 시작했죠. 그리고 시아파 이슬람 종주국인 이란과 각을 세우고 있는 사우디를 비롯해서 걸프 국가들의 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적성국가로 맞서왔던 시리아와 미국이 화해를 한다. 이는 미국의 숙적인 이란 그리고 동아시아에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이란 그리고 이미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시리아 문제의 복잡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중론도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적성국과도 적극적인 외교관계 재조정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과 어떤 외교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주창해왔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대신에 일부 핵무기 보유는 인정을 하면서 단지 미국의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일부 무기만 제한하는 조건으로 대북한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경제 빅딜을 제안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도 수용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 기간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 즉 핵무기를 가진 나라라는 표현을 잇따라 사용하면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가진 사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네 번째 만남을 가질 그런 작업도 물밑 협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무지무지하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라고 좌화자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경제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세요? 네, 물론 그 액수가 100% 미국의 투자가 될지 여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공식 발표된 숫자만 해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천문학적인 숫자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의 지도자라기보다는 경제 세일즈 대사를 자처하면서 이 순방국으로부터 거액의 대미 투자, 미국산 제품 수입 약속을 받아내고 그 대신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경제 안보 패키지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사우디와의 경제 협력, 대미 투자 유치 규모가 6천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앞에서 딱 떨어지는 숫자인 1조 달러 수준으로 올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빈 살만 왕세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를 짓는 그런 장면이 텔레비전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6천억 달러를 이해하기 쉽게 1조 달러로 올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6천억 달러는 사우디에서도 어그리한 그런 액수고요. 또 카타르와 관련해서는 아예 사우디아라비아 액수의 2배인 1조 2천억 달러 경제협력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웃나라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과 관련된 경제협력 역시 오히려 카타르보다도 더 많은 1조 4천억 달러라고 공식 발표됐는데 이런 몇천억 달러도 아니고 몇 조 달러 같은 액수가 이번 중동 순방 나흘 동안에 세 나라와 합의된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잠시 전에 지금 팍스 뉴스에서는 그 마지막 아랍에미리트에서는 1조 4천억이 아니라 뭐 2천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래서 총 합계가 이번에 세 나라에서 모두 2조 달러의 이 경제 협력을 지금 뭐 받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해요. 네. 그렇지만 아무리 짜게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얻은 액수는 어쨌든 어마어마한 규모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수치가 실제로 집행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숫자에 대한 신뢰는 그 전에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았단 말입니다. MOU라는 게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약 자체가 아니니까 정규 계약이 아니니까 MOU 체결해서 제대로 실행된 경우가 숫자가 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돼요? 되기는 되는데. 네. 네. 그런데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수치가 실제 내역보다는 훨씬 차이가 나는 부풀리기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과 관련해서는 조 단위 달러가 아니라 천억대 달러다. 거의 10배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지금 알려지지 않은 채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에 거대 자본이 필요한 실리콘밸리 기업 CEO들 사이에서는 오일머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를 놓았다. 이 긍정적인 측면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미국 투자 포럼에는 AI 기업인 샘 올트먼 오픈 AI CEO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그리고 AMD의 리사 수 CEO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루스 포랏 구글 회장, 앤디 제시 아마존 CEO, 우버의 공동 설립자인 트래비스 켈러닉, 게임 기업 에픽 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 모두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오일머니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미국 이익에 부합하게 아주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나오는 거 보면은 AI에 관련해서 이것이 좀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좀 비밀을 유지해야 될 것들을 너무나 지금 그쪽에다가 퍼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 어쨌든 이번 중동 순방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뭐 많이 있고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부정적인 효과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좀 네거티브한 측면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국익을 위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동 순방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흠집을 남겼다는 여론입니다. 역대 미국 정부가 상당히 강조를 해왔던 인권 문제는 맞아요. 사실상 이번 중동 방문에서 완전히 외면이 됐다,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모든 방문국이 후진적 군 주재로 되어 있는 중동에서 그 나라의 반체제 언론인, 인권 활동가, 작가, 망명인들은 모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그지가 피살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고 9년 뒤에 월드컵 축구까지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암살 사건의 지시자로 보이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에게 아예 면죄부를 준 셈이 됐는데요. 이 밖에도 카타르 왕실로부터 4억 달러짜리 초고가 전용 항공기를 선물로 받은 것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집권 공화당 안에서도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백악관 에어포스 원 비행기가 외국으로부터 공짜로 받게 될 경우에 미국의 체면은 물론이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안보 면에서도 도청과 같은 리스크 요인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정적 요소를 들자면 이번 중동 순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트럼프 패밀리 비즈니스에도 맞아요, 큰 맞아요.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사우디 일가는 사우디의 제다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고 있죠. 그리고 UAE 두바이에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그리고 타워를 건설 중입니다. 이 밖에도 카타르 정부가 지원하는 골프장, 고급 빌라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UAE 정부 관련 업체와 가상화폐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 중동국 국가들과 트럼프 패밀리가 알려진 것만 6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은 아버지에 앞서서 지난달에 아예 카타르와 UAE를 미리 방문하고 오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가족 사업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사업으로부터 개인적인 이익까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여지는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동 방문에서 최대 안보 이슈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끝내는 구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새로운 구상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얼마짜리였어요? 그 전용 항공기가 4억 달러라 그랬나요? 네. 그거 카타르에서. 나중에 대통령 퇴임하고 자기가 가지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때 그 4억 달러에 대한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그게 굉장히 미묘한 이슈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아무 말 아니 하지 뭐 않고. IRS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개인이 가져가면은 4억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 달러의 세금을 내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미국으로서도 3억 달러 이익 되는 거고, 트럼프는 자기 선물 받았고 너무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세금 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그것과 관련한 세금은 절대로 낼 의향도 없고 없겠죠. 내지도 않을 것으로 그거 보이는데요. 지금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인이 4억 달러짜리를 그냥 선물로 툭툭 받고 그러니까요. 저 말이야. 최종적으로 그 전용기를 받을 수 있는지 공공 명의로라도 원래 굉장히 의문시 되고 대통령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받은 선물은요, 네. 국가 국가라죠. 거잖아요. 국가 기념물로 다 물로 좀 보관을 들어가죠. 하죠. 네. 예.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말이 안 개인적으로 되는 쓰겠다는 거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쓰면 세금 내라 이거지 나는. 아예 쓸 수가 없는데 예, 국가 것인데. 네. 자, 오늘 뭐 이 저 중동 순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중동 순방은 그런대로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yes, no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네, 확실히 잘 갔다 왔어요. 미국 정부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맞아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 같고 최종 결과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다가 어느 정도의 원익을 줬다는 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그렇습니다. 않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들던 트럼프 대통령이 뜻밖에도 이번 맞아요. 중동 방문에서는 반 이스라엘까지는 아니지만 중동 나라 입장도 이해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볼수록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개성을 지닌 지도자이면 틀림없는 것 이게 같습니다.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한다는 게 그게 지금까지 가능했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굉장히 정말 긍정적인 면이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이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좀 뭐가 이 팽팽하게 갈렸다.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 이것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지금 뭐 갈리고 있다라고 이제 이 아침에 보도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원래는 이제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그런 이제 연방 대법원의 심리였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지금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견도 약간 엇갈리는 것으로 나왔지만요. 우선은 출생 시민권, 즉 미국서 태어나면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이런 조항은 수정헌법 14조에 명백히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에는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연방지방법원 세 군데에서 모두 가처분으로 일시 전면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지 사흘 만에 모두 지금 중지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불법 체류자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합법 비자를 갖고 있는 데서 또 태어난 아이들도 미국 시민권을 이제 자동으로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한 조치가 시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원래는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그것도 위헌 판결을 받을 소지가 높기 때문이라는 그런 판단을 한 듯 다른 걸 갖고 이제 들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하. 다른 거를 심리를 해달라. 아. 그래서 어떤 거를 심리해달라고 그러는 거냐면은 지금 이 연방지방법원 세 군데에서 일시 중지를 시행 중지를 가처분하면서 그 효력을 미 전역에 미치도록 한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막히고 있거든요. 사법부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죠. 법원에서 이렇게 너무 제동을 걸다 보면은 어떻게 대통령이 행정 조치로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이거는 제안을 하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제안은 어떤 거를 했냐면은 소송을 제기한 임산부, 또 이민단체, 또 이 22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2개 주 거주민 이런 대로 제안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해서 정확하게는 여기에 좀 의견이 반반으로 엇갈린 겁니다. 네네. 역시 보수파 대법관들은 이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일리가 있다는 그래서 쪽이에요. 네.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의 이 무조건 너무 진짜 제한 없는 무제한적인 그런 전국 중지령을 조금 네.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한계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하는 것이고요. 진보파 대법관들은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명령이 이민법 또 이민법상이나 모든 정책이 지금 다 미 전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막는 것도 그러면은 그것도 다 전국에서 똑같이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출생 시민권도 제한 조치를 했는데
텍사스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또 옆주에서는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혼란. 어떻게 그걸 시행하려느냐. 아하. 이런 하는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심리를 했으니까 판정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결을 내릴 때 이 수정헌법 14조 출생 시민권은 이 출생 시민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늘 AP통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수파 대법관들도 자신들 연방 대법원에서도 그동안은 네 차례 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거든요. 이거를 뒤집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위헌 판결로 유지를 하되, 그러니까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의 그 결정을 최종력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위헌 판결을 내리되, 그러나 요거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전국에서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 조치를 한계를 두는 그런 판결을 또 내리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 대법관 9명이 어떻게 판결할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질문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위헌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 판사들의 무제한적인 이런 전국 일괄 제한, 일괄로 중지시키는 이런 권한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한계를 두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인데 이거는 엇갈릴 것 같습니다. 많아야 5대4 이렇게 이제 근데 그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역시 보수파 중에서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라든가 몇 명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제 바렛 대법관 이런 두 분이 어느 쪽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어제 질의한 사람들은 조금 갈렸거든요. 네. 그런데 질의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이들이 어떤 쪽으로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6월 말에 이제 원래 6월 30일에 회기가 끝나거든요. 네. 그 직전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논쟁이 좀 심하면은 7월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결론은 아마 그 전에 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정명령에 대해서 대법관들은 거의가 다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만은 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을 효력을 없앤 주에 이 지방 연방 법원의 권한은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되지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죠. 네, 그 두 번째, 네. 그 첫 번째 거는 사실은 헌법 개정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4조에 규정되는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 입법 사항도 아니고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판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는 출생 시민권제도 이건 속지주의 아닙니까? 속지주의 이 원칙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사안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지금 얻어내려는 거가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민 행정명령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부 개혁이니 연방 예산 전부 동결시키고 그러는 것도 다 있는데 요것도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위헌 판결 유연이라는 건데 그걸 또 주별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에서는 인정해주고 저쪽에서는 제한하고 이웃집으로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쪽으로 몰리죠. 그쪽으로 이민자들이 이사를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각 주정부에서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고 맞아요. 보수파 대법관이 어제 그 질문을 연방 정부의 그 소송 담당 법무 차관에게 꼬치꼬치 묻는 것으로 봤을 때도 그 두 번째 판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이런 위헌 판결 난 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또 허용하는 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다른
다른 사안에서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사안에서 이게 무조건 전국적으로 이제 그 중지 명령이 효력을 미치지는 않고 네. 부분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인 텍사스나 그런 남부 지역에서 대부분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이미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지금 벌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들을 저 보스턴에서 잡았는데 루지애나로 텍사스나 루지애나로 가갖고 구금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왜 그렇습니까? 그쪽에다가 소송을 걸어더라도 그 이민 연방 지방 법원 판사의 판결 자체도 트럼프 행정부 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아마 지금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런 쪽으로 아마 판결이 나와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제에서는 얻어내는 것이 없을지어도 네. 다른 것에서 아마 연방 법원 판사의 이제 무제한적인 그런 그 중지 명령을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이것은 조금 막아내려는 그런 네.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특파원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도 사기 결혼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뭐 알선 조직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기 결혼 조사는 어떻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네, 우선 뭐 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이게 사기 신청이거든요. 사기 네. 신청에서 가족 이민은 사기 결혼이고 취업 이민은 이런 허위 진술이나 경력, 가짜 경력, 가짜 학력 같은 거를 서류를 내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확인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사기 결혼은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에 메릴랜드 지부에서 HSI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인데요. 이쪽에서 연방검찰 또 USCIS까지 모두 총동원되었고 4명 잡은 거는 조직원들은 4명이지만 이들이 해먹은 게 한 1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근데 한 사람당 한 4만 불씩 받았대요. 4만 달러씩. 와. 그리고 나서 그중에서 일부를 시민권자에게 조금 돈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사기 결혼해 준 사람들 시민권자를 이제 그들도 이제 다 잡고 한 10명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100건 이상을 다 기각을 시키고 이들은 또 불법 체류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모두 추방을 하는 그런 절차에 넘어갈 것이 있을 것이고요. 네. USCIS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FDNS라는 그 아주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서류만 탁 보면은 벌써 사기 결혼 아니냐라고 의심이 되는 그런 것을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민 심사는 심사 과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을 발급하고 비자를 발급한 후에도 계속 매일매일 조사해서 언제든지 취소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네. 캐치 앤 리보크입니다. 네. 캐치 앤 릴리스가 아니라 캐치 앤 리보크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매우 조심해야 되고 사기 결혼이나 사기 신청 이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민권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처벌받아야지.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지금 처벌받아야지. 시민권을 사실 신청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그런 기록이 요새는 하도 전산화가 잘 돼서요. 그렇죠. 그렇죠. 범죄 기록을 도중에 숨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괜히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 못하는 영주권자들 5년 이상 됐음에도 신청 못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고요. 네. 이게 옛날 같으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바코드 하나만 딱 찍으면 다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고요. 네. 시민권도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에는 아예 신청하지 말고 트럼프 행정부 다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망설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문대원 박사 모시는 날입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프로야구계의 뉴스는 핏 로즈였던 것 같습니다. 이 뭐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제명을 받고 홀 오브 페임에서 이 자격이 박탈됐던 핏 로즈 다시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도박 혐의로 제명된 것이 89년도 은퇴 후죠. 은퇴 후지요. 오랜 세월이 흘렀죠. 30여 년이 흘렀는데. 30년 전. 정말 아시다시피 뭐 이 바로 그 게임에다 도박을 했다는 그런 혐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네. 이 매번 이 신청을 했어도 거절돼 왔죠. 그래서 사실 이 정식으로 핏 로즈가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내가 했다 이렇게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정말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지난 수십 년 미국에서 스포츠를 보고 야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핏 로즈가 게임할 때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찰리 허슬이라는 그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몸을 아끼지 않고 뛰는 모습 아주 생생한데 그 슬라이드 할 때도 공중에서 점프해서 슬라이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네. 옛날에 한번 그 캐치하고 홈에서 충돌하는 것도 보면 정말 대단했었는데 이게 최다 안타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 타이캅의 안타를 깨고 이제 총 4,256개 안타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특이한 헤어스타일에 그 박스에 딱 들어서면 헬멧으로 손으로 콱 눌러 쓰고는 이 움츠린 타격 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그 바로 그 이 도박 때문에 완전히 추락을 한 사람인데 정말 뭐 최다 안타, 최다 게임 출전, 월드 시리즈 3번 우승, 시즌 MVP, 월드 시리즈 MVP, 44게임 연속 안타 등 정말 끝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도 네. 야구계에서 영구히 쫓겨난 존재였죠. 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 그 야구에 도박을 하게 된 그 일이 밝혀지게 됐습니까? 이런 의혹은 사실 오랫동안 있었는데 89년에 은퇴 이후에 곧바로 이제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때 당시에 야구 커미셔너가 기억나시죠? 84년 LA 올림픽을 이끌었던 피터 유버로스가 이제 커미셔너였는데 네. 도박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뭐 로즈는 당장 부인했죠. 그러다가 커미셔너가 그 다음에 바트 지아마티라는 커미셔너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아주 강경하게 조사에 더 박차를 가하면서 핏 로즈를 아는 모든 사람들, 특히 그 갬블할 때 하는 그 부키들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 89년에 이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구성된 그 조사단 결과 리포트가 제출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 나온 거 보면 85년, 86년 시즌 동안에 갬블링을 활발하게 했다는 게 나타났고 네. 87년 시즌에는 이 쉬운 2경기에 도박을 했는데 한 경기당 최소 $10,000씩 했다는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10,000면 컸을 텐데. 엄청나죠. 네. 네. 그리고 핏 로즈가 이제 보면은 옛날에 시시내티 레즈에 있었지만 필리스에 갔다 다시 이제 경력 마감할 때 레이스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한 2, 3년 동안을 이 선수를 뛰면서 매니저를 겸한 적이 있습니다. 플레이어 매니저라 그러죠. 근데 매니저로 있으면서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그 승패에. 그래가지고 사실 생각해보면 매니저로서 경기를 이기게 하는 것보다는 지게 하는 게 좀 쉽단 말이에요. 아하. 자기 팀을 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많이 했다고 이제 조사에 나와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아마리 커미셔너가 아주 뭐 이거 절대 리인스테이먼트는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말 당시에 공교롭게도 뭐, 네, 강경했죠. 네. 강경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발표를 하고 딱 8일 만인 1989년 9월 2일 이 커미셔너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하하. 그리고 나서 이제 야구 홀 오브 페임 명예전당도 공식으로 제외시킨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아니 지금도 아까도 그 슬라이딩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신시내티 가면은 그 슬라이딩하는 동상에 있어요. 이 핏 로즈는. 네. 다른 선수들은 보면은 뭐 배스를 들고 있다거나 뭐 이 저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와인드업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핏 로즈는 슬라이딩하는 게 옆으로 쫙 놓여 있는 그런 이제 동상이 있어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이제 분이었는데. 구글에서 검색하잖아요. 피트로즈 검색하면 그 사진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그래요. 이 핏 로즈는 볼 4가 이 선언이 돼도 1루까지 그냥 전력 질주해서 가던 그러한 선수 아닙니까? 그 에너지가 넘치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찰리 허슬이라는 말이 정말 농담이 아니었는데 이 야구 기록만 놓고 볼 때 지금 핏 로즈를 능가하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많지 않죠. 워낙에 잘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신시내티 레즈의 간판 스타였고 70년대 중반에 오셔서 야구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때 당시에 신시내티 레즈 그 팀의 별명이 The Big Red Machine이었습니다. 빅 레드 머신. 그때 네, 75년, 76년 월드 시리즈 우승하면서 그때 선수들 기억나시죠? 피 로즈를 비롯해서 조니 벤치, 조 모건, 조지 포스터, 데이비 컨셉시온, 토니 프레즈 아주 뭐 굉장한 이름들이죠. 그럼요. 그리고 이어서 필리스로 옮겨가가지고 80년에 월드 시리즈를 또 한 번 우승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레즈로 다시 84년에 돌아와서 2년 동안은 선수로 뛰면서 플레이어 매니저를 겸했는데 정말 이 기록 말씀하셨는데 아마 기가 막힙니다. 4,256개 안타, 3,562경기 출전해 그 커리어 타율이 3할이 넘어요. 3할 맞아요. 2리고 그리고 68년, 69년, 73년에는 이 타격왕, 배팅 챔피언에 또 75년에는 월드 시리즈 MVP까지 땄네요. 네. 그 도박 혐의로 제명된 뒤에도요 야구로 복귀해달라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왔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줄곧 이어져 왔는데 우리는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렸는데 예. 그 커미셔너 그 다음에 이어진 야구 커미셔너 이름들 기억나시죠? 페이 빈슨이라고 있었고 또 그 뒤에 버드 실릭이라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계속 이 복구 신청을 접수했는데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인 2015년에 지금의 커미셔너죠.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이제 그때도 신청을 했을 때 역시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뭐라 그랬냐면 솔직히 지금도 갬블링에 대해서 깨끗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거절 이유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2022년 또 신청, 또 거부 이어지다가 2024년 12월 17일에 사실 피 로즈가 9월에 이제 사망했는데 사망하고 그 딸과 가족들이 또다시 간곡한 진정을 했고요. 또 올해 들어서 3월 1일 날 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소셜에 이제는 용서하라고 올리기도 하면서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뭐 케이스를 그럼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다 이랬는데 이제 이번에 5월 13일 날 리인스테이먼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2004년 피 로즈가 내놓은 자서전이 있는데요. 네. 그 자서전에는 자기가 야구 도박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 자서전에 선수 시절 그리고 매니저 시절에 자기 팀의 도박을 인정했다고 나와 있네요. 아니 그때 그 징계할 때 그 커미셔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내가 말을 못 하겠지만은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본 사람들은 내가 핏 로즈를 왜 제명하는지 누구든지 억울해할 것이다. 정말 네. 해도 너무 더럽게 했고 치사했고 정말 자기 팀을 지게 만드는 그런 감독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정말 네.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복권된 선수 중에 이제 그 슐리스 조 잭슨이라는 사람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이분도 사실 이 화이트삭스의 이 야구계 그 제명 사건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자주 나온 사람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이분은 왜 제명됐던 겁니까? 이분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워낙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뭐 1919년 한국에서 3.1운동 일어나던 19년에 아이고. 그 화이트삭스의 승패를 조작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유명한 스캔들이고 불명예스러워서 화이트삭스 대신에 블랙삭스 스캔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래가지고 1919년에 월드 시리즈 이 슐리스 조 잭슨하고 또 7명의 선수가 각각 $500씩 받고 그때 $5,000면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이거를 받고 일부러 질 것을 이제 의도적인 패배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슐리스 조 잭슨이 월드 시리즈 전체 타율이 3할 7푼 5리였는데요. 이 패한 경기에서는 타율이 2할 8푼 6리 그리고 이긴 경기에서는 5할 4푼 5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서 이게 인정이 되고 완전히 들통이 나가지고 이 유죄를 받고 법정을 나오는데 그 앞에
정말 그를 우상처럼 숭배하던 많은 꼬마 야구 팬들이 있으면서 그 꼬마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것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꼬마가 막 그러니까 그 꼬마한테 미안하다 꼬마야 사실이란다 이랬던 대화 내용이 유명한데 네. 이 슈리스 조 잭슨은요 우리 그 케빈 코스터 나오는 영화 그 Field of Dream이라는 어허, 거 네, 예. 네, 네. 거기에도 슈리스 조 잭슨이 나오죠. 맞아요. 그 영화 배우 레이 리오타가 역할을 하는데 아. 그 영화에도 나온 이름이 바로 슈리스 조 잭슨입니다. 이번에 리인스테이지 됐네요. 그런데요, 이번에 그 영구 제명이 철회된 것을 두고 반대하는 그런 야구 전통주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이 프로 스포츠 우리는 좋아하는데 뭐 네. 농구도 있고 풋볼도 있고 여러 개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난히 야구의 그 전통주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퓨어리스트들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퓨어리스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결정으로 인해서 야구는 영원히 탈색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구가 이래서 그래서 이 변화라든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고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예전에 그 다저스에서 이 쫓겨난 트레버 바워 투수 기억나시죠? 네. 이번에 결정 보고도 트레버 바워도 본인도 고려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정말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네요. 맞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일어나야 될 일 같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LA 타임스에서도 지금 이 사면을 홀 오브 페임에 올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저는 노 네. 하고 지금 보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 네, 노 하고 보냈는데 사실 뭐 메넨데스 브라더스도 지금 35년 징역 상해를 했으니까 이제 좀 풀어주자라는 그러네요. 얘기도 있듯이 핏 로즈도 사실 뭐 본인이 사망까지 했는데 뭐 풀어주는 네.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명예훼손까지 올리는 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다른 걸로 봐서는 괜히 기분에 명예훼손에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갈 것 들어요. 같아요. 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2017년도에 다저스와 그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었던 휴스턴 애스트로스 휴스턴. 그 멤버들도 한번 징계 받아야 돼요, 이거. 네. 아, 지금도 생각해도 내가 아주 그냥 온몸이 떨립니다. 하도 분해서. 아주 분해가지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